미쳤어요? 미친 건 나를 사람 대접도 안 하고 가정부 취급한 너희야. 인천공항 출국장. 딸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끼리 가족 여행이야. 엄마는 집 지켜줘. 그 한마디에 영희의 표정이 굳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도장을 찍었다. 그래, 너희가 원한 대로 해줄게. 보름 뒤 돌아온 딸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집이 왜 텅 비었어? 영희는 캐리어 옆에 서서 말했다. 팔았어. 이제 너희도 나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5개월 전 목동 아파트. 김영희는 72살이었습니다. 목동의 30평 아파트에서 딸 지혜와 함께 살았죠. 지혜는 10년 전 대학 교수와 결혼했습니다. 사위 민주는 명문대 경영학과 교수였고 두 아이도 있었어요. 결혼 후 자연스럽게 영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저녁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영희는 매일 정성껏 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영희는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거실에서 딸 부부의 대화가 들렸기 때문이죠. 조용하지만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엄마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영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게. 친구들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엄마 방을 서재로 쓰면 내 논문 작업하기 딱 좋을 텐데. 영희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것만 같았죠.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영희는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아끼며 이 집을 샀죠. 그 집에서 자신이 방해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영희.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안 됐어요. 딸 부부가 들을까봐. 다음 날 아침 식탁. 평소처럼 밥을 차렸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 민준이 신문을 보며 말했죠. 어머님, 요즘 대학에서 교수 아파트 분양한다는데 관심 있으세요?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 노인정도 있고 어머님 세대분들 많이 사신대요. 같은 또래끼리 사시는 게 훨씬 재미있으실 거예요. 민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뜻을 영희는 알았죠.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만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겨우 이 말만 나왔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영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30년을 산 이 집. 자신의 땀과 눈물로 산 이 집.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얹혀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죠. 어느 토요일 저녁, 딸 지혜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회의 좀 할까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노트북을 켰어요. 어머님, 제가 최근 노후주거 형태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화면에는 실버타운, 고령자 주택, 노인 공동주거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발표 자료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요즘은 어르신들끼리 사시는 게 훨씬 행복하시대요. 민준이 그래프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하고요. 영희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은 옆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한 거예요. 서로를 위한다는 말. 영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도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여기서는 눈치 보시잖아요. 눈치를 보게 만든 건 누구인지. 영희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 덧붙였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연세에는 계단도 힘드실 테고 관리가 잘 되는 곳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영희는 이 집이 1층이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계단도 없는 집인데 생각해 볼게. 또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지혜가 웃으며 말했지만 영희는 알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걸. 회의가 끝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30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저 놀이터에서 지혜가 뛰어놀았고, 저 슈퍼에서 매일 장을 봤고, 저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했던 기억들. 모든 게 이 집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만 흘렀죠. 30년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수군댔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집까지 사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래도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죠. 지혜에게 가난하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이제는 자신을 내보내려는 회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나지 않았어요. 민준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거 어떠세요? 아직 생각 중이야. 네, 천천히 하세요. 다만 좋은 곳은 대기가 길어서요. 대기가 길다는 말. 서둘러 결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영희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이 손으로 30년을 일했는데 이제는 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영희의 72번째 생일이 다가왔죠. 아침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외식해요. 생일 축하드리려고. 영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딸이 자신을 생각해 주는구나. 영희는 옷장을 한참 뒤졌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죠. 결국 오래된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어요. 저녁 6시,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곳이었죠. 식사가 시작됐는데 중간에 민준의 동료 교수 부부가 나타났어요. 아, 교수님, 여기 계셨네요. 마침 잘 됐다. 우리 장모님 생신이거든. 함께 하시죠.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동료 교수가 영희를 보며 아, 생신이시라니. 축하드립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고 직원이 테이블에 케이크를 올려놓으며 말했죠. 교수님, 부교수 승진 축하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순간 영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지혜가 급히 웃으며 끼어들었죠. 어머님 생신이기도 하고요. 동료 교수가 박수를 치며 오, 겸사겸사 좋네요. 일석이조, 겸사겸사. 그 단어가 영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케이크에는 승진 축하용 초가 하나만 꽂혀 있었어요. 민준이 동료 교수 앞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쏩니다. 동료 교수가 감탄했어요. 역시 효자시네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고 민준이 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죠. 어머님 카드로 하면 시니어 할인되니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생일인데 자신이 돈을 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영희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쉬세요. 오늘 피곤하시죠? 영희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리며 지혜는 SNS 게시물을 열었습니다. 사진에는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들. 영희도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최고 어머님 생신도 챙기고 승진도 축하하고 일석이조 완벽한 하루.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부러워요, 효자 남편. 장모님 복 많으시겠어요. 이런 사위 어디 없나요? 히읗히읗.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사자인 자신은 진심 어린 축하도 못 받고 자신의 카드로 계산했는데 케이크 주인공도 아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민준을 효자라고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지혜가 어렸을 때 찍은 생일 사진.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 그때 영희는 딸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케이크를 샀었습니다. 지혜 이름이 적힌 케이크였죠. 하지만 오늘 자신의 생일 케이크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영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작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죠. 오늘 내 생일. 나는 겸사겸사였다. 72번째 생일. 생일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영희는 처음 알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새벽 2시 영희는 극심한 복통으로 깨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쓰러졌죠. 지혜야, 지혜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핸드폰을 찾아 119에 전화했어요. 할머니,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구급대원이 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지혜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죠. 엄마가 어떻게 됐는데요? 병원 동행하셔야 합니다. 아, 제가 내일 아침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남편 깨워야 하나?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영희는 혼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급성 담낭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집에 있어요. 내일 일이 있대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영희를 봤죠. 새벽 6시가 되어서야 피곤한 표정으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입원하셔야 한대요. 일주일 정도.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누가 보나? 어머님 아침마다 학교 데려다 주시는데.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아이들 등교가 더 중요했던 것을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 나이에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수술 후 최소 일주일은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해요.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일주일. 지혜는 이틀에 한 번 30분씩 들렀습니다. 그마저도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한 거였죠. 엄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애들이 힘들어해요. 병실 창밖으로 다른 환자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머리를 빗겨주고 며느리가 발을 주물러주고 손주들이 그림을 그려와 벽에 붙여주는 모습들. 영희는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퇴원 전날 밤 옆 침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따님이 바쁘신가 봐요? 네. 일이 있어서요. 우리 며느리는 맨날 와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해. 할머니는 웃었지만 영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잔소리라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부러웠거든요. 퇴원 당일 영희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혜가 나왔어요.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리고는 바로 물었죠.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애들 학원 보내야 하는데.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리가 아파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희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일 뿐이구나. 손주들 등교시키는 기능, 밥 차리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그 기능들이 멈추면 불편해하는 사람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퇴원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손주들을 깨워 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거실에서 딸 가족이 노트북을 보며 환호했어요. 와, 파리, 런던, 로마. 영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혜가 밝게 말했죠.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려고요. 여태 동안 계획했던 건데 드디어 가게 됐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일정이 좀 빡빡해서요. 하루 종일 걸어야 하고 시차 적응도 힘들고 어머님 연세에는 무리실 것 같아서요.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냉장고에 반찬 가득 채워놓고 갈게요. 우리끼리 가족 여행 한번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가족이라는 말이 영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얼마나 가는데? 보름이요. 애들 방학 때 가야 하니까. 보름 동안 혼자 집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래된 통장들을 꺼내봤습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 이 집을 산 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며 모은 돈.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가족이 여행 준비로 바쁜 동안 영희는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30평 아파트요, 목동.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죠. 목동이요? 요즘 잘 나가는 동네인데요. 가족들은 아시나요? 영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오후에 중개사가 방문했습니다. 와, 상태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30년 사신 집 같지 않아요. 금매면 일주일 안에 팔릴 것 같은데요. 영희는 조용히 말했죠. 빨리 팔아주세요. 이틀 후 젊은 신혼부부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30년. 와, 저희도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사셨죠?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딸 가족이 여행 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희는 혼자서 조용히 짐을 쌌어요. 30년의 삶이 박스 10개에 담겼습니다. 오랜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죠. 순자야, 나 강릉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왜? 딸내는? 혼자 살아보려고. 순자는 영희의 마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진작 그랬어야지. 강릉에 우리 조카가 부동산에 내가 알아볼게. 며칠 후 순자가 강릉 바닷가 근처 작은 집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영희야, 바다 보이고 조용하고 여기 뷰 정말 좋아. 영희는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여행 전날 밤 딸 가족은 캐리어를 싸느라 바빴습니다. 영희는 자기 방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30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가족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잘 드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영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죠. 너네 두고 봐. 딸 가족이 유럽 여행 준비로 바쁜 동안 영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이사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강릉까지 가는 건데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가능한가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짐이 많으신가요? 박스 10개 정도요. 30년 살았는데 제 물건은 별로 없어요. 영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던 거죠. 화요일 친구 순자가 강릉 집 계약을 도와주었습니다. 영희야, 계약금 넣었어. 바다 바로 앞이야. 고마워, 순자야. 무슨 소리,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50년 정말 긴 세월 동안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사진 몇 장, 오래된 그릇들, 딸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 몇 개, 30년의 삶이 박스 10개에 담겼어요. 목요일 강릉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 영희는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혜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없는 동안 심심하지 않으세요? 친구분들이라도 만나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게. 걱정 마. 토요일 딸 가족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느라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영희는 자기 방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혜의 학교 행사 날짜들, 손주들 생일, 예방접종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영희는 수첩을 덮고 박스에 넣었습니다. 일요일 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닦았던 거실 바닥, 수없이 요리했던 주방, 밤마다 기도했던 창가. 모든 게 이 집과 함께였는데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드디어 딸 가족이 공항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짐을 챙기는 그들을 바라보며 영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보름 후에 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채워뒀으니까 잘 드세요.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죠?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말고 다녀와.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될 거야.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될 거였습니다. 돌아왔을 때 집이 없을 테니까요. 현관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영희는 창문으로 그들이 택시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지혜야. 영희는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잔금 치르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이사 트럭이 도착했고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와 작은 상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치고는 놀라울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많이 비운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비워져 있었다는 것을. 오전 10시 모든 절차가 끝났고 집은 더 이상 영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열쇠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은 새 주인을 향한 인사이면서 이제야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보름 후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딸 가족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현관에 울렸지만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선 순간 지혜가 얼어붙었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TV도 식탁도 없었고 벽에 걸려있던 시계마저 사라져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 민준이 다급하게 집안을 뒤졌지만 영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의자 하나에 영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놓여 있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영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뭐라고요? 이사를 어디로요? 강릉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지혜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영희가 말을 끊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이 집 팔았어. 지혜와 민준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상해? 영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보내려고 실버타운 자료 조사하고 노인 주거지 알아볼 때는 내 의견 물었니?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건 우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지. 돌려서 말했으니까. 영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어.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니? 민준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어머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포기한 거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회의가 더 중요했잖아. 보름 동안 유럽 여행 갈 때 나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잖아.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사실이야. 그리고 이제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영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 주인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입주해. 그때까지 너희도 나가야 해. 금요일이요? 사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혜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너희 젊은데 못할 게 뭐 있어. 시댁 가든지 월세 얻든지 알아서 해. 손주들이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는 어떡해요? 영희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엄마 아빠가 돌봐줄 거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 살아야 해. 민준이 마지막으로 물었죠.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거였습니다. 영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강릉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는 말. 72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영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틀 후 강릉이었습니다. 영희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집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자유의 소리였죠. 친구 순자가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영희야, 여기 정말 좋다. 바다도 보이고
응, 고마워 순자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 50년 친구가 이럴 때 돕는 거지. 혼자 남은 첫날 밤 영희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좁은 곳에 갇혀 살았던 걸까.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고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죠. 일주일 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희는 월세 얻어서 들어왔어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영희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다시 모시고 살 수는 없을까요? 영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난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가끔 전화하고 명절 때 보면 돼. 그렇게 지내자. 한 달 후 딸 가족이 강릉에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영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영희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워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영희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바닷가를 함께 걸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72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저녁이 되어 딸 가족이 떠났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연락하고 와.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혼자 돌아온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어요. 영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쓰는 일기였죠. 오늘부터 김영희로 산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파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생 많았어, 영희야.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30년간 좁은 집에서 눈치 보며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시간들.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동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날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희로 사는 살. 영희는 바다를 향해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남은 인생이 기대됐어요.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며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부르는 노래였죠.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